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구강 건강관리 제11강 보철치료 어디까지 당해봤니? 로 오늘 저희가 두 번째로 만나죠. 공인수입니다. 보철, 치과에서 보철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과 치료하면 사실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보철치료입니다. 보철치료란 것은 말 그대로 인체의 결손부를 보충해 주는 게 보철입니다. 그러니까 치과에서의 보철은 내 치아를 인공으로 대체해 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크라운, 임플란트, 틀니 등 상실된 치아 부분을 대체 인공 재료로 교체하는 것 보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씹고 발음하는 기능을 회복하고 구강, 턱관절의 기능 회복과 심미적인 개선을 하는 것, 이거를 보철이라고 하죠. 보통은 저희가 치아의 기능 회복 부위는 크라운, 브릿지라고 얘기하고요. 아예 결손부를 대체할 때는 임플란트나 틀니라고 하긴 하는데요. 사실은 뭐 브릿지나 뒤에 나오겠지만 임플란트나 치아 하나가 없을 때를 일단 기본적으로 대체하는 거고요. 틀니는 조금 더 많은 부위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미네이트, 아간면 보철과 마우스 가드 등도 그 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철 진료란 무엇일까요? 보철 진료란 것은 방금 앞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치아가 결손된 환자들에게 인공치아를 대체해 줌으로써 치아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구강 아간면부의 기능을 회복하여서 심미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럼 이 보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치과 가서 보통 이가 썩었을 때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은 치료 받았던 것들을 생각하시면 잘 기억할 거예요. 예. 보통 보철의 종류는 인레이, 크라운, 브릿지, 또 임플란트 크라운, 또 틀니는 완전 틀니나 부분 틀니가 있겠죠.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지? 라고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치료가 커지는 순서. 네, 치료가 커지는 순서를 보시면 하나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 6가지 단계를 일단 나눴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치아 바깥쪽에 화이트 스팟이 생기는 겁니다. 화이트 스팟이 생긴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잘 닦지 못하면 치아의 플렉, 그러니까 보통 프라그라고도 하고 플렉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치아에 때가 낍니다. 때가 끼면 그게 이제 산성에 의해서 녹게 되면 부식이 되는 거죠. 부식이 되면 이렇게 하얗고 반짝이던 치아가 빛을 잃어요. 빛을 잃고 같은 하얀색이긴 하지만 빛을 잃은 약간 푸석푸석한 하얀색이 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병원 와서 이렇게 만져보거나 학생들이 만져봤을 때 치아가 깨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삭으면 그 하얀 부분이 화이트 스팟이 갈색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가 이제 파이기 시작해요. 보통 가장 바깥 부분을 저희가 범랑제, 에나멜이라고 하는데요. 그 에나멜 부분에 이 이제 손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 두 번째 단계 에나멜 디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충치가 진행되면, 치아 우식증이 진행되면 에나멜 안쪽은 에나멜은 제일 단단한 부분이고요. 그 밑에는 약간 조금 소프트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덴틴이라고 하는데요. 덴틴까지 충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단계겠죠. 덴틴 디케이. 그리고 그 덴틴 안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치아가 아픈 이유는 신경이 있기 때문이죠. 그 신경까지 이제 가면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됩니다. 펄프, 인볼브가 되겠죠. 그리고 신경에 자극이 가고 충치가 염증이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그 염증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으면 뿌리 끝으로 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뭐 덴틴이나 에나멜에 캐리어스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앱세스가 뿌리 끝에서 나가서 치아 뿌리 끝에 동그랗게 고름 주머니가 있는 거를 볼 때가 있거든요. 예, 그게 5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신경 치료를 하게 되죠. 신경까지 가게 되면 그렇게 되고 그때도 우리가 적절히 대처를 못하면 물론 잇몸병 때문에 이를 발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가 이렇게 많이 썩어서 발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가 보통은 진행되는 대로 치료도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서페이스에 화이트 스팟이 있는 첫 번째 단계일 때는 지켜보고 예방치료, 뭐 불소도프나 뭐 또는 이제 썩기 전에는 실런트나 이런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에나멜이 2번째 단계, 에나멜에 이제 디케이가 생기면 그때는 썩은 부위만 살짝 갉아내고 레진으로 메꾸게 됩니다. 뒤에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부위가 더 커졌다. 보통은 이제 덴틴까지 가는 경우는 근데 신경의 손상은 없다. 그러면 저희가 캐리어스 부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다 메꿀 수가 없고요. 그러면은 본을 떠가지고 찰흙 같은 걸로 본을 떠서 끼우는 걸로 합니다. 이게 인레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병원 갔을 때 이가 썩어서 갔는데 오늘 당장 치료 끝났는데 한 번의 치료가 끝났어요. 그러면 레진일 거고요. 오늘 본 뜨고 한 번 더 오셔야 돼요. 그러면 인레이로 간 거죠. 좀 더 많이 썩었다는 거죠. 그리고 펄프가 인볼브 되거나 신경 인볼브 됐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치료 부위가 너무 커지면 이를 아예 감싸서 치료를 해야 돼요. 보통은 세 번째 단계 정도에서 네 번째 단계 또는 5번째 단계일 때 이제 크라운 신경 치료를 하면 이제 신경 치료는 네 번째는 5번째 단계에서 하는데 신경 치료를 하면 거의 무조건 크라운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경 치료를 안 하더라도 크라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마지막 6번째 단계 치아를 잃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발치를 하게 됐으면 발치 후에는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뭔 소리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치과 치료를 지금 우리 학생들 나이에 한 번도 안 받았다면은 뭐 물론 불소나 뭐 이렇게 검진은 받았지만 치료를 한 번도 안 받았다면 정말 축복받은 학생인데요. 계속 유지하면 좋고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이제 성인 될 때까지는 이가 잘 썩는데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잘 썩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면 앞으로는 지금처럼만 잘 관리하면 아주 건강하게 쓸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시면 좋고 이미 병원을 난 벌써 몇 번 다녔다. 저도 엄청 다녔거든요. 어릴 때. 그랬으면 지금 얘기하는 게 벌써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직 이해를 못했어도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만 봐도 뭔 얘기인지 그냥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레진 치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진이 뭘까요? 레진이 뭔지는 뭐 알고 계시죠? 자, 치료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충치가 있으면 충치를 제거하고요. 제거한 부위에 저희가 레진을 다져 넣고 광중압을 합니다. 광중압을 하면 이제
다져놓은 레진이 딱딱하게 굳겠죠. 부위와 크기에 따라서 한 번에 그 넓은 부위를 다 하면은 레진이란 건 중압수축이란 걸 해요. 그래서 굳으면서 살짝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부위를 한 번에 다 넣고 중압수축을 하면 틈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부위가 넓으면 조금 하고 중압하고 조금 하고 중압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할 거고요. 그보다도 크면 뒤에 나오는 인레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진 치료는 우리가 치과 왔으면 제일 먼저 하는 치료였을 거예요. 다음은 인레이입니다. 인레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진으로 했을 때 너무 부위가 넓다, 중압수축이 있을 것 같다, 또는 씹는 힘을 버티지 못할 것 같다, 이럴 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충치를 제거하는 과정은 앞에 봤던 레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충치를 제거한 다음에 그 부위를 금이나 또는 치아색, 보통 세라믹이나 질코니아를 만드는데 본에 떠서 이렇게 끼워주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금으로 했지만 사실 요즘은 심미적인 것도 중요해서 금은 많이 쓰지는 않고 있고요. 레진하고 차이를 본다면 말씀드린 대로 레진은 당일날 끝날 수 있고요. 인레이는 보통은 이렇게 본에 떠서 전통적으로는 기공소에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다시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캐드캠으로 그 당일날 좀 몇 시간 기다렸다가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인레이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요. 대신에 레진보다 더 넓은 부위에서 더 좋은 접착력으로 더 강한 강도로 강한 힘을 버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레이 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모형이지만 다 지금 아말감, 예전에는 저렇게 은색으로 된 것처럼 아말감이라는 재료로 많이 치료를 했었고요. 요즘에도 가끔 쓰이긴 합니다. 수은이 들어가 있어서 근데 많이 쓰지는 않고 있고요. 보통 치료를 하고 오랜 시간 지나면 저 은색으로 된 부위 주변으로 이렇게 까맣게 치아가 썩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충치를 제거하고 이렇게 충치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제거가 되면 이 모양 이대로 본을 뜨게 됩니다. 이 모양 이대로 본을 떠서 인레이를 해 놓으면 이렇게 거의 밖에서 치아색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사진을 찍어놔도 잘 티가 안 나잖아요. 보통 육안으로는 입안에 있을 때는 잘 구분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실제 환자 입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지금 다 썩은 건 아니고요. 아말감이 된 부위와 그 주변에 2차 우식, 2차 우식이 같이 있는 모습입니다. 저 썩어 있는 부위를 다 제거하고 제가 본을 뜨고 치료를 하면 이렇게 훨씬 깔끔하고 깨끗하고 보기도 좋고 또 충치도 다 제거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인레이보다 더 크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레이보다 더 크면 이제 크라운 치료로 가게 됩니다. 크라운 치료란 것은 저희가 충치를 제거하고 남아있는 치아 양이 너무 부족할 때, 또는 아까 말씀드렸죠, 신경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치아가 너무 약해졌으면 그 치아를 보호하고자 저희가 본을 떠서 치아와 보통은 원래 치아 모양을 최대한 맞춥니다. 교합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치아와 유사하게 제작된 크라운으로 치아를 덮어 씌우는 치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크라운 치료는 그 재료마다 장단점이 좀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나에게 제일 좋은지 환자분도 우리 학생들도 고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또 가이드를 받아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앞에처럼 크라운 치료 과정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충치 부위가 커서 전체를 다듬어야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다 다듬게 되면 사실은 치아가 남아있는 부위가 별로 없겠죠. 중간에 좀 생략이 됐는데 남아있는 부위가 얼마 없기 때문에 충치를 다 제거하고 나면 또는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 그 안에 단단하게 저희가 기둥을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뭐 꼭 기둥을 이렇게 뭘 박는 건 아니고요. 물론 옛날에 박기도 했고요. 아니면은 레진이나 이런 걸로 코어라고 하는데 안에를 단단하게 이제 씌울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보철물을 제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금리, 우리가 옛날에는 금리 또는 이제 치아색으로 된 크라운을 제작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크라운을 접착해주고 교합을 맞춰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한번 이 크라운이 어떤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금리, 보통 우리 입에는 별로 저한테는 사실 골드 인레이가 하나 있긴 한데 너무 많이 알려드렸네요. 이렇게 본떠서 한 거는 인레이, 아까 앞에서 배웠죠? 이렇게 여기는 아직 지금 치료가 안 된 거고요. 이거는 크라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마 입에 고이드로 된 게 많이 있을 거고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는 고이드보다는 치아색이 더 많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크라운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보통은 치아색이냐 아니냐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긴 해요. 자, 크라운의 종류. 크라운의 종류는 첫 번째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있습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제일 많이 쓰는 크라운이에요. 지금은 지르코니아는 지르코니움이라는 인공 다이아몬드 재질을 깎아서 제작한 보철물입니다. 자연 치아색에 가까워서 심미적으로 우수하고요. 물론 더 우수한 게 있어요. 뒤에 나오지만 하지만 심미적으로 우수는 하고 지금 나온 치과 재료 중에 가장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단단하고 오래도록 부식되지 않고 알러지 반응도 없어서 어금니, 특히 어금니, 큰 힘을 받는 어금니 크라운에는 많이 쓰고요. 가격이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다른 재료에 비해서. 여담을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은 지금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처음 나왔을 때는 골드 크라운보다 비용이 제일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골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사실은 골드 크라운하고 그 가격이 역전이 되긴 했어요. 현재 상황으론. 또 그러니까 지금 2024년 현재 상황으론 내년에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통 치과에서 크라운을 한다, 어금니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가장 먼저 선택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하나 더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건 단점이라고까지 할진 모르지만 표면이 미세한 표면도 아주 고르기 때문에 교정할 때 이제 환자한테 교정용 브라켓을 붙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치아에는 사실 미세하게 얼굴의 모공처럼
구멍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레진이란 접착제를 이용해서 브라켓들을 그 모공 그 치아에 있는 구멍에 태그를 형성해서 붙이거든요. 근데 보철무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잘 안 붙겠죠. 골드 같은 경우는 골드 크라운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가 표면 처리를 어느 정도 하면 장치가 잘 붙는데요. 지르코니아가 그 중에 제일 장치가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교정 교과서에 보면 어떤 교과서에는 뭐 지르코니아에는 장치가 안 붙는다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르코니아는 잘 붙지 않는다라고 써 있는 것도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죠. 그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정하기에는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골드 크라운입니다. 전통의 강자라고 할 수 있죠. 골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전통적인 치과 재료입니다. 골드 크라운이 그러니까 치과에서 가장 오래 사용된 재료 중에 하나겠죠. 골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이라 좋아서 뭐 부자처럼 보이려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물론 그런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치과 재료에서 골드를 쓰는 이유는 인체 예전에 이제 예전 재료로 줬을 때는 인체에 그때까지 나온 재료 중에 가장 친화적이고 안정성과 강도가 좋고요. 열 전도율. 예.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거 먹었을 때, 차가운 거 먹었을 때 치아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처럼 이 보철 재료도 같이 수축과 팽창을 해야 되잖아요. 열 전도율이 이제 치과용 합금인 골드 크라운이 가장 치아랑 비슷하다고 해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골드 크라운을 저희가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골드가 생각보다 어떨 것 같아요? 단단할 것 같아요? 무를 것 같아요? 골드는 되게 무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료보다 정교하게 제작이 가능하고 사실은 다른 재료들은 한번 만들어 오면 저희가 깎거나 뭐 다듬거나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늘리거나 뭐 이렇게 조정할 수는 없거든요. 골드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약간 안 맞는 부위를 막 열심히 문질러서 늘려주거나 또는 약간의 갭이 있는 거를 막 조정을 해서 맞춰주거나 이렇게 컨택 같은 걸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게 제작할 수 있고 정교하게 접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도 길고 전통적으로 오래 쓰는 거였고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눈에 잘 띄잖아요. 눈에 잘 띄어서 당연히 앞쪽에는 당연히 못하고요. 예, 어금니 쪽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하지만 점점 안 하는 추세가 되긴 합니다. 물론 지금은 비용적인 부담도 꽤 되기 때문에 점점 많이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부위에서는 정말 골드를 추천하고 그래서 만약에 치료를 받을 때 만약 치료하시는 분이 여기는 골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골드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세라믹 크라운입니다. 세라믹 크라운은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나오기 전엔 가장 많이 썼던 치아색 크라운입니다. 일단 심미적으로는 가장 우수합니다. 자연 치아와 가장 우수한 색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일 예쁘고요. 그래서 앞니는 거의 지금도 세라믹 크라운으로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금속보다 또는 지르코니아보다는 강도가 떨어져서 깨질 수 있는 물론 그렇게 잘 깨지는 않지만 깨질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금니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도제 금속 크라운이 있습니다. 도제 금속 크라운이라고 보통 얘기는 안 하고요. 보통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PFM이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PFM이란 말은 포슬린 퓨즈드 메탈. 무슨 말이냐면은 메탈 크라운 위에 메탈 위에 포슬린 도자기를 씌운 것. 예, 안쪽은 금속, 위에는 도자기. 그러면은 그냥 도자기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그냥 도자기, 그냥 포슬린 크라운보다는 신미성이 떨어지겠죠. 왜냐면 안에 메탈이 비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한 지르코니아 정도, 지르코니아가 약간 탁하거든요, 사실은 포슬린보다. 지르코니아 정도의 신미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조금 비용적으로 지르코니아보다는 저렴한 걸, 하지만 어금니 쪽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PFM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씹는 힘이 세면 당연히 메탈 위에 도자기를 올렸기 때문에 도자기 양도 얇겠죠. 그래서 씹는 힘이 세면 도자기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금속이 비치게 되면 보기에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려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메탈 크라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이라고 하는데요. 니켈, 크롬 등으로 이루어지고요. 사실은 저희가 요즘에는 뭐 그냥 크라운을 이걸로 씌우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이제 물론 가격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임시 크라운, 잠시 해야 된다거나 뭐 아이들 뭐 곧 빼야 되는 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크라운을 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럼 크라운 했으면 그 다음 아까 단계가 어떻게 갔죠? 치료 단계가 레진, 작을 때 레진, 그리고 그보다 부위가 컸다, 중압수축이 있거나 씹는 힘이 셀 것 같다, 그러면 인레이, 인레이보다 더 컸다, 그래서 치아를 감싸줘야 된다 또는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신경치료를 하고 지금 한 크라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뭐죠? 이를 빼야 된다. 그러면 네, 아까 뭐 앞에서 했던 거 여러분 다 기억 잘 하실 거예요. 앞에서는 이제 임플란트만 말했지만 보통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그러니까 이 하나가 빠졌을 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냐 저 길이냐. 하나는 임플란트,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는 예전에는 브릿지. 예. 자, 지금 보시면 양쪽에 이가 빠진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가 빠졌어요. 정말 우리가 실제로 이러면 되게 슬프겠네요. 네, 똑같이 이가 빠졌는데 이 양쪽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오른쪽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위는 임플란트로 해결했습니다. 덴탈 임플란트 뒤에 다시 나오지만 일단 픽스처 뿌리를 심고요.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벗이라고 해서 그 위에 기둥을 세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 치아를 올려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브릿지의 경우에는 사실은 예전에 임플란트라는 게 생기기 전에는 이렇게 이가 없으면 무조건 브릿지였어요. 브릿지는 빠진 치아의 양옆에 치아를 갈아야 됩니다. 깎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컷 드리드, 양쪽 치아에 데미지를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깎은 치아 두 개를 씌우면서 가운데 이거를 이제 파닉이라고 하죠. 꼭 우리가 다리를 생각하면 다리에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상판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양쪽을 깎아서 씌우고 연결하는 것, 이게 브릿지입니다. 되게 신기하게도 치아가 없어진 곳에 뼈는 수축하고 흡수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곧장 해서 그 부위에 다시 인공 뿌리를 넣어주면 여기 뼈는 흡수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브릿지를 해서
이 부위에 뼈가 없는 채로 오래 있게 되면 본로스, 뼈가 흡수가 되게 되고요. 뭐 잇몸 부위의 인펙션은 뭐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잇몸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사실 필요에 따라서 사실은 임플란트냐 브릿지를 결정할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치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치아가 아주 건전하고 이 치아 하나만 딱 문제가 있고 뼈 상태가 괜찮다 그러면 요즘은 제일 처음은 그냥 임플란트로 가는 게 맞고요. 양쪽 옆 치아가 이미 너무 많이 상해 있거나 어차피 씌워야 된다거나, 또는 이미 뼈가 너무 녹아 있다거나 심미적으로 또 필요에 따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브릿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브릿지라는 걸 한번 볼게요. 네, 브릿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가 하나 이제 비었죠. 비어 있는 치아의 앞뒤 치아를 이렇게 깎아서요. 치아 본을 뜨고 보철물을 제작한 뒤에 이렇게 접착을 하면 완성이 됩니다. 물론 교합을 맞춰주고요. 임플란트는 어떨까요? 임플란트는 치아가 결손된 부위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기에 좀 놀라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잇몸을 열어서요. 물론 잇몸을 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고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식립하고 관통하는 부위를 잇몸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요. 만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위에 머리를 만들어주고 크라운을 해주면 완성이 됩니다. 뭐 간단한 과정이긴 한데 또 이렇게 보니까 약간 처음 보면 놀라울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쉽게 생각하시면 잇몸뼈에 기둥을 넣고, 아까처럼 잇몸을 꼭 열지 않고요. 그냥 잇몸 위에서 구멍만 뽕 뚫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방금처럼 막 칼로 뭐 하고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뿌리를 심어 놓고 뿌리가 단단하게 뼈랑 붙으면 연결 구조물 어벗을 올리고 그 위에 크라운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임플란트를 하는 방법에는 이제 방금 같은 기본적인 방법이 있고요. 조금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김에 그냥 참고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뭐 집에서 부모님이나 임플란트를 하신다 그러면은 약간 아는 척 하실 수 있는 도움이 될 텐데요. 자, 아까는 아주 모든 게 다 뼈 상태나 좋았을 경우에 하는 거고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이가 빠지고 오래되시면 뼈가 없거나 뭐 상태가 뭐 보통은 뼈가 없는 게 제일 상태가 안 좋죠. 뭐 전신질환이 있거나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뼈가 없으면 기본적으로는 임플란트를 못 심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웬만하면 저희가 뼈를 이식해서라도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보통은 뭐 가이디드 본 리제너레이션 또는 가이디드 티슈 리제너레이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똑같이 앞에처럼 열었더니 뼈가 너무 없어요. 그러면은 임플란트를 심을 공간을 만든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릭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뼈에 빈 공간이 많잖아요. 그럼 그 빈 공간은 저희가 뼈 이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으로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꼬매는 거죠. 그린 다음에 이제 뭐 보통은 이러면 좀 더 기다려야겠죠.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물론 상태가 좋으면 더 빨리 할 수도 있고요. 임플란트를 하는 뒤의 과정은 앞에랑 똑같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GBR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위에 같은 경우도 뼈 이식을 하는데 위에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굴에 이렇게 상악동이라고 빈 공간들이 있어요. 예, 그게 너무 내려와서 임플란트에 심을 공간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해서 임플란트 할 공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상악동 거상술은 위에 봤더니 임플란트를 하려고 봤는데요. 이렇게 뼈의 위치가 얼마 없으면 저희가 드릴로 구멍을 뚫고 상악동의 막을 위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 뼈를 채워 넣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뒤의 과정은 사실은 어떤 임플란트든 마찬가지입니다. 상부 구조물을 하고 보철물을 장착하는 거예요. 네,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달라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시술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가 없으면 이렇게 임플란트를 할 수 있고 뼈가 좀 없어도 어떤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적응증,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기 괜찮은 상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은 다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임플란트의 적응증은 첫 번째는 내가 이가 없는데 이 위치는 싫어. 브릿지 같은 것도 싫지 않고 틀니도 싫어. 네. 그 위치를 원하지 않을 때.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기에 적당하게 골이 있는 경우, 뼈가 있는 경우겠죠, 당연히. 그리고 노멀 운드 힐링 캐퍼시티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굿 오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구강 상태가 나쁘면 사실은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것도 입안에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힐링도 잘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 뼈에 이제 여러 가지 블러드 서플라이도 좋아야 되고 또 뼈 상태도 좋아야 되죠. 뼈가 골수염에 있다거나 이런 상태도 당연히 좋지 않겠죠. 골다공증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당뇨, 골다공증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치주 질환 세균에 의해서 임플란트를 한 경우가 사이트가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를 빼게 되는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두 가지겠죠. 물론 사고로 빠지거나 이런 거 말고 이가 썩어서 아까 봤던 그 충치 진행 단계 이가 썩어서 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잇몸병 때문에 아마 다음 차수에 배울 텐데요. 잇몸병 때문에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잇몸병 때문에 빼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치주 질환이 해결되지 않으면 임플란트도 잇몸뼈에 심은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도 빠질 수 있어요.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치주 치료를 시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금기증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적응증의 반대겠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신 바로 그것들일 텐데요. 자, 맞는지 한번 볼게요. 조절되지 않은 당뇨 말씀드렸죠. 조절된 당뇨는 괜찮습니다. 조절되지 않는 당뇨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치료했을 때 또는 과도한 방사선 주사 또는 알코올이나 흡연 남용도 있겠죠. 당연히 이건 어떤 경우에도 안 좋겠죠. 그리고 불량한 구강위생 잔존치근은 그러니까 치아가
뿌리가 남아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이가 썩었는데 치료 안 받고 있다가 집에서 뭐 머리가 그냥 부러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에 사실은 뿌리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뭐 그거는 그 남아 있는 뿌리는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 골 질이 뼈가 부족하거나 골 양이 부족할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임플란트를 시술한 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실제로 임플란트는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됩니다. 입을 아무래도 이 픽처를 넣을 때 입을 조금 크게 벌려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요. 막 보시는 것처럼 무섭거나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실은 마취하고 하시면 생각보다 금방 끝나고요. 보통 벌써 끝났어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뭐 우리가 할 일은 많지 않겠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거는 임플란트로 브릿지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3개가 없는 경우 하나, 둘, 3개를 심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2개만 심고 위에는 브릿지를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시술한 모습이 여기 치아가 없는데 임플란트를 한 모습입니다. 그냥 봐서는 어디가 임플란트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죠.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야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레진, 인레이, 크라운, 그리고 임플란트, 브릿지까지 다 했어요. 그럼 뭐가 남아있을까요? 이가 더 없다. 뭐 하나가 아니라 지금처럼 2개, 3개, 4개, 5개 막 없다. 이러면 물론 없는 때마다 없는 개수마다 임플란트를 시술해도 되고요. 임플란트를 안 한 경우에 그럼 뭘 해야 되죠? 그쵸. 우리가 틀니, 요즘에는 사실 많이 보기는 힘들어요. 틀니를 하게 됩니다. 보통 부분 틀니 그리고 완전 틀니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부분 틀니는 말 그대로 부분만 파셔야 되죠. 국소 위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치아가 없는 부위가 있으면 이 부분 틀니를 잡아줄 부위를 이렇게 이 부위와 이 부위 등을 미리 갈아주고요. 갈아서 크라운을 사실 씌워주고요. 그 다음 본을 떠서 이렇게 틀니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부분 틀니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이가 없는 경우인데요. 사실 양쪽에 비슷하게 없지만 사실은 어금니, 그러니까 없는 부위에 양쪽에 이가 있는 거는 없는 것보다 훨씬 좋은 상태이긴 해요. 왜냐하면 앞에 이만 걸리고 뒤에 있는 아무것도 안 걸리면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 힘을 받으면 시소처럼 틀니가 덜컹덜컹 하거든요. 덜컹덜컹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잡아줬던 이들이 하나씩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 틀니를 예전으로 생각하면 부분 틀니를 한번 하면 이제 결국에는 하나씩 빼게 돼서 전체 틀니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본을 뜰 거고요. 본을 떠서 모형을 제작하고 이렇게 부분 틀니를 만들어 오게 됩니다. 예. 이쪽은 뒤에 이가 같이 걸어줄 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줄 이를 잡는 부위가 2개 있죠. 클래스프라고 해서 양쪽으로 있고요. 예. 이쪽은 앞쪽만 있죠. 말씀드린 이쪽은 그러면 이가 어금니에 힘을 받을 때 이 앞에 잡아주는 이가 덜컹덜컹 거리겠죠. 이쪽은 양쪽에 잡아주니까 조금 덜 할 텐데요. 그러면 이쪽 이가 좀 먼저 상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 틀니를 그래서 껴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는 잘 안 보일 텐데 이렇게 그 틀니를 잡아주는 부위가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혹시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보시면 연세가 너무 있으시거나 그러면 이런 이에 뭐가 있다 이러면 부분 틀리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부분 틀리 다음 무엇일까요? 완전 틀리, 그냥 우리가 틀리라고도 하고 총의치라고도 합니다. 전체 틀리인데요. 이렇게 전체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본을 맞춰보고 한 번에 사실은 맞출 수는 없어요. 본에 떠서 이렇게 틀니를 맞춰줍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뿌리가 없으면 잇몸뼈가 계속 흡수되고 녹습니다. 그래서 틀니는 제가 여러 번 맞춰보고 껴드리지만 한 번 맞춰놓은 틀니가 계속 잘 맞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틀니는 그대로지만 잇몸뼈가 흡수되기 때문에 덜컹덜컹으로 안 맞고요. 처음 한 틀니보다는, 그러니까 이가 처음 다 빠졌을 때 만든 틀니보다는 당연히 그 다음번에 또 한 시간이 지나서 새로 만든 틀니가 당시에는 잘 맞아도 뼈가 이미 많이 흡수돼서 잇몸뼈가 예전에는 말 안장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었다면 점점 뼈가 흡수되면은 이제 평평해지겠죠. 평지처럼. 그러면 틀니도 더 안 맞겠죠. 그래서 틀니를 만약에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어서 막 10년에 한 번씩 틀니를 많이 바꾸신다고 하면 처음 틀니했던 의사는 명의가 될 수 있어요. 잘 맞으실 수 있거든요. 뒤로 갈수록 왜 나 저 옛날 틀니는 맞는데 너 왜 이렇게 이번 틀니는 왜 이렇게 안 맞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잇몸뼈가 계속 흡수되기 때문에. 틀니를 한 모습은 이렇게 되겠죠. 네. 잇몸 모양까지 잘 커버해 주니까요. 진짜 환자에게 장착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위에는 모든 이가 없기 때문에 전체 틀니, 아래는 앞에서 좀 전 배웠죠? 부분 틀니. 그래서 부분 틀니는 이렇게 잡아주는 클래스프가 보이고요. 전체 틀니는 지금 잇몸 부위까지 완전히 다 재건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보기 예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능은 훨씬 많이 떨어져요. 저희가 저작, 먹고 씹고 하는 능력을 100이라고 봤을 때요. 임플란트는 보통 제가 한 90 정도 회복해 준다고 해요. 왜 10%가 모자르냐면 우리 치아는 쿠션이 있어요. 치주인대라고 해서 치아가 있으면 뼈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약간의 쿠션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딱딱한 거를 먹거나 하면 약간 쿠션 작용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어디 부딪히거나 할 때도 뭐 무조건 부딪히면 깨지거나 부러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저항을 하는 거고요. 근데 임플란트는 알고 계신 대로 뼈에 붙여 놓은 거잖아요. 뼈랑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치아처럼 쿠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랑 사실은 딱 높이가 같으면 뭔가 꽉 씹었을 때 치아는 쿠션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임플란트는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세하게는 치아보다는 살짝 낮은 게 좋아요. 어쨌든 임플란트는 거의 치아랑 유사하지만 약간 떨어진다고 보면 한 90% 정도 기능이라고 보면 이제 보철무들은 그래도 거의 치아의 기능을 거의 하죠. 90% 이상 하는데 틀니는 한 30%? 예. 왜냐하면 각각 치아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덜거덕거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는 좀 나을 수 있지만 틀니로 뭐 정말 맛있는 고기를 먹는다거나 뭐 그러기에는 좀 쉽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틀니보다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나오고 나서는 임플란트에 그럼 틀니를 올리면
틀니가 좀 더 기능을 잘하지 않을까? 덜렁거리는 걸 좀 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치아 환자에서도 임플란트를 하고, 물론 모든 치아를 다 임플란트를 하는 방법이 뭐 베스트겠죠. 그냥 이 하나 없는 것마다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이가 다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니를 빼고는 위아래 니가 28개잖아요. 그걸 다 임플란트 하기에는 좀 무리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임플란트 틀니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 부위를 해놓고요. 그 위에 틀니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했던 것처럼 뭐 부분 틀니의 덜컹거림이나 뭐 완전 틀니는 완전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은 틀니도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잖아요. 어떤 게 더 편안할까요? 위? 아래? 아니면 불편하면 똑같다?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뭐 저희도 틀니를 많이 하지 않지만 선배들이 우스갯소리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틀니가 있으면 만약에 틀니 가격이 위에 100만 원, 아래 100만 원이다. 그러면 할머니 위에 100만 원, 아래 1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할머니 위에 틀니가 200만 원이고요. 아래 틀니는 서비스예요. 라고 이렇게 한다고 선배들이 장난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위에 틀니는 입천장을 물론 덮는 불편함은 있지만 입천장까지 해서 찰싹 달라붙는다고 해요. 입에 넣으면 입천장까지 해서 찰싹 달라붙기 때문에 그래도 되게 잘 지지하고 잘 적응을 한다고 합니다. 아래 틀니 같은 경우는 혀 때문에 이렇게 혀로 말할 때마다 특히 또 잇몸뼈가 녹으면 덜컹 덜컹 빠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래가 훨씬 접합성이 좋지 않고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 틀니를 그렇게 얘기하면 뭐 선배님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뭐 같은 돈 주고 했는데 위에는 이렇게 잘 맞는데 아래는 왜 이렇게 엉망이야? 다시 해줘!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위에는 비싸게 주고 했고 아래는 서비스를 받았으면 조금 불편해도 약간 참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위에는 보통 편안하지만 아래는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틀니는 당연히 혀 때문에 덜렁거리면서 빠질 수 있는 아래 틀니 위아래 중에 만약 하나만 고른다면 아래를 하는 게 좋겠죠. 물론 위에도 입천장이 이제 틀니에 덮여 있으면은 뭐 뜨거운 거나 차가운 거나 음식을 먹을 때 감각이 좀 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답답하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환자분에 따라서는 구역질, 개깅을 하시는 분도 있어서 위에도 이제 필요하면 임플란트 틀니를 하면 훨씬 가볍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보철 치료가 어떻게 커지는지 여러분께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어요. 사실은 이거 뒤에 또 뒤가 아니라 다음 차스나 쯤에 말씀드릴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치아가 상하기 전에 썩기 전에 관리를 하고 예방 진료를 하고 안 썩고 관리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이제 말씀드렸죠. 작은 부위는 레진, 더 크면 인레이, 그보다 더 크면 크라운, 이제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더 크면 임플란트나 브릿지, 그리고 더 많은 치아가 손상하면 부분 틀니, 파샤 덴처나 완전 틀니, 풀 덴처, 그리고 이제 덴처를 할 때는 뭐 임플란트 오버 덴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뭐가 있을까요? 치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뭔가 빠진 것 같은, 조금 더 미적인 욕심이 있을 때, 관심이 있을 때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죠. 뭐냐면 라미네이트입니다. 보통은 이제 뭐 여자분들이 좀 더 많이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연예인들이 많이 하고 그래서 더 그런데요. 뭐 지금은 남자분들도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라미네이트가 무엇인가? 이따 먼저 보여드릴게요. 라미네이트는 이렇게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거나 치아색이 예쁘지 않거나 모양이 별로일 때 치아를 얇게 다듬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려면 인조손톱, 뭐 우리가 인조손톱 붙일 일이 뭐 거의 없겠지만 인조손톱을 손톱에 붙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앞에 크라운이랑은 뭐가 틀려요? 앞니 크라운도 하잖아요. 맞아요. 크라운이랑 비슷한데 다른 거는 무엇이겠어요? 살짝밖에 안 깎아요. 살짝밖에 안 깎으면 뭐가 다를까요? 예. 크라운은 아까 혹시 그 질코니아랑 이런 거 얘기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철물을 볼 때 빛 투과성이 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빛이 이렇게 내리쬐을 때, 그 빛이 투과하는 거에 따라 이가 한 가지 색이 아니고 이의 끝부분은 약간 입안이 어두우니까 까맣게 보이고 중간은 하얗고, 뭐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게 보여요. 지르코니아가 포슬린보다 또는 심미적이지 않다고 앞에서 얘기했죠. 또는 PFM 안에 메탈이 들어간 포슬린은 좀 덜 심미적이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안에 금속이 들어가면 빛이 투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치아 색상은 저희가 아무리 예쁘게 해도 탁하게 보이겠죠. 지르코니아도 빛 투과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색상은 저희가 아무리 잘 맞춰도 탁하게 보여요. 그래서 앞니는 안 한다 말씀드린 거고요. 포슬린은 그래도 투과성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포슬린 크라운이 조금 더 낫긴 하지만 걔도 치아를 감싸게 되면 아무래도 자연 치아보다는 투과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보면 저거 가짜인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라미네이트는 얇게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라미네이트를 저희가 이렇게 들고 보면 사실은 빛이 다 투과되거든요. 치아에 얇게 붙여도 그 안에 치아 색상이나 빛 투과가 다 돼요. 그래서 빛 투과성이 좋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치아 모양이 조금 이상하다, 모양이 약간 기형이다, 또는 이렇게 공간이 벌어져 있다, 이럴 때 라미네이트를 해주면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이거에 너무 맹신해서 이가 삐뚤빼뚤한데 그걸 라미네이트로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얇게 붙이는 거기 때문에 삐뚤 치아를 바르게 잡을 수는 없어요. 그건 교정을 해야 되고요. 이제 잘못 알고 내가 라미네이트로 바로 잡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그거는 이를 각도를 바꾸게 되면 그거는 신경까지 가기 때문에 신경치료라고 크라운을 한 경우가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보면 앞니가 모양이 안 예뻐요. 그쵸? 그리고 이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죠. 크기도 작고 깨지고, 근데 보니까 이들은 가지런한 것 같고 위치는 좋아 보여요. 그렇다면 이렇게 앞니 두 개를 라미네이트로 할 수 있어요. 네. 뭐 눈에 이렇게 큰 사진으로 봐도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색깔도 괜찮고 보기도 예쁘고, 그러면 정말 작은 사람의 입안에 거기다가 입술이 내려가 있어서
약간 가려져 있다면 티가 안 나고 씩 웃으면 밝고 예쁜 치아가 되겠죠? 예. 이제까지 예, 이론적인 거는 일단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